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소개받은 대로 카카오 브레인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박규병이라고 합니다. 제가 네이버에 처음 오는데요. 사실 지나가다가 이 그린 팩토리 건물은 뭐 워낙 잘 알려진 건물이기도 하지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보면서 내가 언제 저 회사에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오고 싶다고 다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오는데 실패하고 있어요. 대신에 제가 네이버에 처음 오게 된 게 이런 계기로 오게 될지 저는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아무튼 이런 자리를 빌어서 네이버도 구경하고 그래서 지금 좀 설레고 긴장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카카오 브레인에서 NLP 관련된 연구를 쭉 해왔어요. 저는 대학원에서 언어학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도 사실 언어학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정확히 표현하자면 언어학보다도 문자학에 가까운 개념인데, 딥러닝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오늘 발표는 아쉽게도 딥러닝하고 별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학에 더 관련이 많은 내용이고, 약간 잡소리, 잡식에 가까운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제를 약간 알쓸신잡이라고 써야 되나라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오늘 기대하고 오셨거나 이 자리에 오셨거나 혹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방송을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심오한 내용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조금 재밌는 그 언어 다국어에 대한 얘기를 가벼운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다국어 텍스트 처리인데, 왜 제가 이런 주제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변을 잠깐 늘어놓을까 합니다. 왜 처리라는 주제를 선택했냐면, 아시다시피 어떤 머신러닝 관련된 주제 태스크를 할 때 대개는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가공해서 모델링을 하고 또 나온 아웃풋을 후처리하는 보통 1년의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모델링하는 건 되게 재밌고 팬시한데, 그 앞뒤에 붙는 데이터를 만지는 작업은 굉장히 손을 더럽혀야 되고 많이들 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서비스를 하거나 할 때 많은 버그들이 모델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사실 앞 뒷단에 붙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그래서 중요도로 보자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왜 하필이면 텍스트 얘기를 하려고 하냐는 얘기는, 언어를 다룰 때 두 개의 주요한 모델리티는 첫 번째는 소리, 두 번째는 텍스트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텍스트 얘기, 왜 하필 사운드가 아니고 텍스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다국어 언어 처리라고 라는 주제를 잡으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단순 하나의 언어를 처리할 때 그 사운드라는 매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신호 처리에 대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게 언어별로 다른 처리를 해야 되는 거냐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올해 전반기에 다국어 음성합성 모델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한국어를 비롯해서 11개 언어의 TTS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그 11개 언어의 TTS를 만들 때 모두 하나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썼어요. 그런데 별 문제 없이 TTS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언어별로 특수한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게 만들어졌고, 또 근데 음성 인식에서 또 어떤 다른 처리를 해야 될지 저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럼 왜 다국어를 하려고 하냐? 가끔 일을 하다가 이제 다국어를 접하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나 한국어 단일 언어를 처리하는 일도 있지만, 다국어를 접하게 됐을 때는 의외로 우리가 그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다국어를 처리하게 될 때 좀 사실 좀 막막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제가 또 출신이 언어학과다 보니까 살면서 다국어를 처리할 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얻게 되는 노하우도 좀 있었고, 그런 게 의외로 자료를 찾아보면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찾기 힘들어서 이번 기회에 저도 좀 머리를 정리해 볼 겸 데이터 자료를 좀 만들어 봤는데, 그걸 좀 공유할까 합니다. 기본적인 텍스트 프로세싱에 대한 얘기를 세 꼭지 중 첫 꼭지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제로 이 부분은 NLP의 101 같은 느낌이에요. 실제로 아주 유명한 NLP 관련돼 있는 콜세라의 그 NLP 강좌를 들어봐도 처음 꼭지로 나오는 게 이 베이스 텍스트 프로세싱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정규식 얘기인데요. 정규식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또 제가 물어보면 일반 개발자들 중에 정규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규식을 쓰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길게 써야 되는 몇 줄 길게 써야 되는 프로그래밍 처리를 한 줄로 간단하게 쓸 수 있고 또 직관적이어서 정규식을 한번 좀 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regx라는 라이브러리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파이썬에서는 기본 내장 함수, 내장 모듈로 re 모듈이 정규식을 담당하는데 regx라고 하는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저는 즐겼어요. 여기를 이 라이브러리를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면 이게 한자에 해당하는 유니코드 레인지들을 총 집합시켜 놓은 거고, 그다음에 라틴 이렇게 하면 라틴 문자들에 대한 유니코드 레인지들을 집합시켜 놓은 거라서 아주 간단하게 유니코드 레인지 걱정 안 하고 쓸 수 있어가지고 좀 자주 애용하는 편입니다. 이런 온라인 연습 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아주 훌륭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혹시 정규식을 접하고 하시는 분은 돈 좀 쓰셔가지고 이런 거 한번 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토커나이제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토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간혹 제가 토큰의 정의가 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아요. 근데 토큰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닛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유닛이 보통 이제 어떤 단위도 사실 토큰이 될 수 있는데 많이들 쓰는 토큰의 단위는 캐릭터나 그다음에 서브워드나 워드나 MW나 센턴스나 뭐 길게 나가면 패러그래프도 사실 토큰의 단위가 될 수 있고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약간 정리를 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대로 살펴볼 텐데요. 캐릭터를 토큰의 한 단위로 삼으면 일단 좋은 점은 머리가 단순해집니다. 아주 처리하기가 단순해지고요. 그건 다시 말하면 보캐블러리 숫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한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포네틱한 문자를 차용하는 언어들에서는 대부분 보캐블러리가 100개 미만으로 줄어들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 보캐블러리 유한 집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그거는 레어워드나 OOV의 걱정을 거의 안 해도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당연히 이 길이가 짧다 보니까 하나의 그 센텐스나 이런 단위의 시퀀스가 길어지죠. 그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딥러닝 시퀀스 모델을 다룰 때 항상 이 기억력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잖아요. 이 기억력의 한계에서 이 문제를 더 직면하게 되는 거죠. 서브워드는 말 그대로 캐릭터와 워드의 중간에 있는 워드의 어떤 한 토막을 가리키는데, 보통 번역에서 서브워드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걸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서브워드 원리를 보면 가장 그 서브워드가 되는 그 단위들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것들을 취득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제 유니그램들 각 캐릭터별로 돌아가는 폴백 효과가 있어서 레어워드에 대한 걱정을 또 안 해도 되는 효과도 있고요. 단점은 제가 보기에 이게 그렇게 인투이티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투이티브하지 않다는 뜻은 언어학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는 프레픽스나 서픽스 단위가 실제로 뽑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esume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우리 기준에서 보면 이게 re가 한 덩어리고 zoom이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걸 통계적으로 뽑다 보면 그렇게 뽑힐 수도 있는데 안 뽑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걸 실험을 해본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언어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런 접사 단위로 추리는 것과 그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통계적으로 추론해서 BP 서브워드를 잡는 방식 중에 어느 게 더 낫냐는 연구도 해봤는데 별 차이 없더라. 그래서 그런 고민하지 말고 그냥 돌려라, 이런 연구도 사실 있어요. 이게 사실 언어학적으로 보면 좀 직관에 어긋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에 따라서 뽑혀 나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들다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단어를 보면 단어는 심플하죠. 왜냐하면 단어의 정의가 보통은 화이트 스페이스로 나누어지는 단위이기 때문에요. 또 처리하기가 굉장히 심플해지죠. 단어의 최대 장점은 제 생각에는 시퀀스가 짧아져요. 왜냐하면 이 덩어리가 대부분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통은 요즘에 보면 트랜스퍼 러닝이 하나의 중심 주제인데, NLP에서 워드로 먼저 워드 임베딩을 통해서 구한 그걸 다른 태스크에 전이를 하는 그런 시도들을 뭐 대부분 하게 되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보캐블러리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최소 만 개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죠. OOV에 대한 문제인데, OOV는
우리가 보캐블러리로 잡은 거기에 바깥에 벗어나는 나타나지 않은 단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OOV는 자체는 사실 원천적으로 워드를 토큰으로 삼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죠. 아무리 그 숫자를 늘린다고 해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문제에 해당하죠. MW라는 표현은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멀티워드 익스프레션이니까 이렇게 단어의 경계 범위를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단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수거 같은 게 사실상 하나로 또 취급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샌프란시스코를 과연 하나로 봐야 되냐 둘로 봐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또 하게 되죠. 또 이 get across 같은 경우는 이런 일종의 이제 phrasal verb라고 하는데, 이게 붙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실상 get across 다음에 목적어가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한 단위로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떨어져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둘째는 이게 직설적 의미로 쓰였는지 아니면 수거적 의미로 쓰였는지를 판별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근래에 들어서 조금씩 논문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실제 제가 이걸 대학원 때 삽질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데이터도 만들어봤는데, 그냥 삽질에 그쳤어요.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프로젝트도 있고요. 근데 이 셋 중에서 제일 많이 화두가 되는 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컴파운드의 예인데, 실제로 워드 인베딩을 구할 때 샌프란시스코로 하나의 덩어리를 봐서 이거의 인베딩을 구해야 되느냐 아니면 샌프란시스코를 따로 구해야 되느냐를 보면, 일단 직관적으로 보면 전자가 맞는 얘기겠죠. 샌프란시스코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하면 이거 하나를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해버려요. 대문자로 시작한 다음에 쭉 가고 스페이스가 오고 또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가 있으면 이게 한 덩어리구나 이렇게 보통 정규식으로 취급해버려요. 그럼 사실상 많은 단어 그냥 잡혀버려요, 샌프란시스코에. 그래서 큰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를 결국은 샌_프란시스코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워드 인베딩을 구하면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센텐스가 되는데, 센텐스가 뭐냐 하면 다시 다 아시다시피 센텐스 엔딩 마커에 의해서 구분되는 게 센텐스죠. 이렇게 요 세 개를 보통 따질 수 있고요. 나머지 느낌표하고 물음표는 별로 이렇게 이슈가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피리어드는 좀 문제가 되죠. 이게 늘 모호성을 지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약어를 쓸 때 쓰이기도 하고요. 숫자를 쓸 때 마침표를 이렇게 쓰게 되게 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숫자를 표기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수점을 표현할 때 우리는 마침표 점을 찍는데, 다른 나라는 콤마를 찍고, 그다음에 세 단위를 찍을 때 우리는 쉼표를 찍어서 구분하는데, 어떤 나라는 공백으로 표시하고 혹은 마침표로 표시하고, 이래서 거꾸로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인도네시아 나갔을 때 이거 거꾸로 돼가지고 이걸 보고 되게 헷갈려가지고 이게 뭔지 되게 아리송했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처리를 할 때 이 부분도 한번 이제 언어별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정교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교화는 사실 어떤 딥러닝뿐만 아니고 어떤 NLP 태스크를 해도 사실은 정교화라는 얘기가 굉장히 친숙하게 등장하잖아요. 전처리의 거의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레머타이제이션하고 스태밍을 약간 구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레머타이제이션은 레머라는 개념인데, 레머라는 개념은 그렇게 명쾌한 개념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이거나 혹은 이게 더 와닿을 것 같은데, 보통 사전에 나와 있는 사전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정의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꼭 사전이 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전만 있는 건 아니어서, 사전의 표제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런 형태의 사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전이 있을 때 거기에 나오는 표제어형을 그 레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따지면 이러저러한 이제 꼴들이 있는데, 요거의 레마를 따지고 보면 프로듀스죠. 이것도 뭐 따지고 보면은 이거의 레마가 과연 프로듀스냐는 것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덕션도 사실 사전에 있잖아요. 프로듀스트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 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냐 하면, 사전 룩업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런 처리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을 통해서 OCR을 찍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문서에서 그거를 텍스트로 전환을 한다면, 그거의 뜻을 찾고자 한다면, 사용자가 어떤 형을 치든 그거의 사전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매칭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표제어를 받아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마형을 찾아야 되는 레머타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별 뾰족한 방법이 없고요. 언어학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언어별로. 그래서 사실은 이때 이슈는 언어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슈보다 이걸 얼마나 메모리를 축소해서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느냐, 다국어 레머타이저를, 그 이슈인데 불행히도 제가 좀 찾아봤더니 다국어 레머타이저가 별 뾰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언어 덕후가 여기 계시면 한번 만들어 보셔도 다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테밍을 보통 레마랑 레머타이제이션하고 구분해서 많이들 이해를 하세요. 스템은 우리말로도 잘 알려져 있는 어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용언의 어간, 어미는 변하는 부분, 어간은 변하지 않는 부분, 이런 얘기 골 때리는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얘기인데, 그 스템인데 변하지 않는 부분, 굴절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예를 들면 이번에는 프로듀스가 레마였지만 스템은 여기서 프로듀크까지가 이렇게 됩니다. 이 세 개를 보면 왼쪽에서부터 끊어가면 여기까지가 공통된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꼭 언어학적으로 맞는 개념이라기보다 사실은 컴퓨테이셔널 관점,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냥 기계적으로 공통된 부분을 찾는 논리로 보통 NLP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이걸 왜 하냐면 서치에서 보통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쿼리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게 다큐먼트랑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이 두 개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둘이 조금 형태가 다를 수 있는데 사실상 같은 것을 지칭하고 있다면 두 개를 연결시킬 고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쿼리도 스테밍을 해서 하나의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포인터로 연결을 시키고 다큐먼트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왜 레머타이제이션을 이용해서 이걸 하지 않느냐고 하면 레머타이제이션은 그냥 골이 아프기 때문이죠. 언어학적으로 지식이 필요하고 데이터가 필요하고, 근데 스템은 보통 그런 지식이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룰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이드 이펙트도 좀 나오게 됩니다. 의도치 않은 매칭이 되는 경우도 나오는데 보통 그 정도는 그냥 감수하고 심플리시티를 위해서 많이들 스테밍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어의 같은 경우는 가령 뭐 여러 가지 스테머가 있는데 포터 스테머 이런 것들이 NLTK에 많이 나와 있는데 보통 서픽스를 쳐내는 논리로 많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트링이 나오는데 오른쪽부터 쳐내가지고 ing가 나오면 이거 쳐내고, 그 다음에 또 뭐 ed가 나오면 쳐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템을 보통 간단한 룰에 의해서 보통 많이들 작성합니다. NLTK를 보시면 여러 종류의 스테머가 나와 있고요. 추가로 이제 유니코드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에 그 두 개에 비해서 이 유니코드 노멀라이제이션 개념은 좀 생소하신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을 잠의 세계로 인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졸리신 분들도 여러 보이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잔인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왜 이런 개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자세한 건 제가 또 서두에 하나를 놓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제가 이 발표 자료를 MD 파일로 만들었는데 이걸 제가 이미 제 GitHub 레포에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2주 전부터 올려놨는데 그 GitHub 레포를 나중에라도 이 자료가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GitHub 주소는 github.com/규병/mtp예요. 멀티링구얼 텍스트 프로세싱 MTP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씨 좋으신 분은 꼭 별도 좀 하나 찍어주세요. 유니코드 노멀라이제이션은 이 개념이 왜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이 문자를 한번 보세요. 이 문자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필경 아마 터키어를 아시는 분이거나 혹은 영어에서 퍼사드라는 단어에서 좀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자가 과연 한 개의 문자일까요? 두 개의 문자일까요? 예. 답을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사람이 보면 한 개의 문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보면 이제 C라고 하는 문자 밑에 꼬다리가 달린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는 자만하지 말고 코드를 조사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형태로 봐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로 다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코드 포인트로 이게 하나의 문자로 취급할 수도 있고, 실제로 사용자가 이걸 두 개의 문자로 C라는 걸 치고 꼬다리를 연속으로 붙이게 그렇게 입력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개가 결국 사용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 문자를 표현했지만 사실상 그 둘은 같은 문자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서치를 하는데 쿼리는 전자의 방식으로, 다큐먼트는 후자의 방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다면 이 매칭이 안 되겠죠.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유니코드 노멀라이제이션은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
방법 1이든 방법 2든 무조건 방법 1로 돌려놓는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룰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룰의 기법 중에서 크게는 4개, 작게는 2개의 방식이 있는데 그거 따지면 골 아프니까 나중에 하시게 되면 NFC라고 하는 방식을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C는 뒤에 나오는 맨 뒤에 있는 C는 컴포지션의 의미라서 원래 있던 단어를 일단 어떻게 하냐면 해처모여해서 디컴포즈를 해요. 둘이 짜게 버려요. 짜게 한 다음에 다시 합치는 논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단어를 작성했는지 모르니까 일단 해처모여 다 분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미리 정해져 있는 유니코드 컨소시엄이 지 맘대로 정해놓은 원칙에 의해서 다시 이 단어를 조합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의 균일한 형태의 포맷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유니코드 노멀라이제이션이 조금 골이 아프다고 싶으면 저는 이 코드를 좀 자주 애용하는데, 이 코드는 무슨 코드냐면 가령 영어 같은 거를 할 때 영어에서 예외적으로 가령 이제 레저메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악센트 같은 게 붙여져 있잖아요. 퍼사드 같은 경우는 C 밑에 꼬다리가 붙어 있고, 이걸 영어로 다이애크리틱스라고 하고 우리말로 이제 발음 구분 기호라고 부를 수 있는데 아무도 한국말로 부르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말고. 그래서 그냥 다이애크리틱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다이애크리틱스가 영어에 예외적으로 붙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인정을 해버리면 사실 보캐블러리가 몇 개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싫어가지고 이런 거 다 취급을 안 해요. 대신에 그래도 없애기는 좀 못하니까 보통 그냥 이거 꼬다리를 떼버려요. 그래서 이 코드를 쓰시면 이 꼬다리들 다이애크리틱스를 날리는 코드예요. 그래서 퍼사드는 C로 바꾸고 이제 뭐 이런 식인 거죠. 이게 제 세 꼭지 중에 첫 번째 꼭지인데,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보통 그 다이아크리틱스를 날리실 때는 어떤 태스크를 다루실 때 날리실 건가요? 거의 모든 태스크에서 날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성 합성 같은 거 할 때도 별로 이게 큰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정교하게 해야 되나, 이거 나오는 게 뭐 몇 단어나 된다고, 그래서 그냥 날려버리는 편이에요. 혹시 번역을 한다고 해도 똑같이 날리실 건가요? 일단은 그걸 1순위로 고려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게 정답이라기보다는 조금 곁다리 얘기지만 철학과 관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스타일이 굉장히 퍼포먼스의 정교함을 높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퍼포먼스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심플리시티에 중점을 두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복잡한 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심플리시티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에요. 독일어 같은 경우는 음라운트 같은 거를 5에 음라운트 있는 걸 5에 2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음악을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독일어를 나중에 다룰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언어에 따라서 이제 선택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다이애크리틱스가 약간 필수에 가까운 언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언어도 있는데, 그게 후자에 해당하는 게 영어에 해당하고요. 전자에 해당하는 게 독일의 음라우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없애면 사실 정보에 너무 많은 손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안 없애는 걸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면 두 번째 꼭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라이팅 시스템즈 그 입력문 보면은 뭐 워낙 다양한 유니코드들이 들어오는데 뭐 이모티콘도 있고 그런데, 그럼 보통 입력문 전처리 하실 때 나는 이 알파벳 세트만 취급하겠다라는 뭐 화이트리스팅 하시는지, 아니면 방금 저거 날리는 것처럼 그냥 블랙리스팅을 하시는지. 보통은 저는 그 허용 문자 집합을 쓰는 쪽을 보통은 택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게 아주 정확한 표현 같은데, 불허용 문자를 날리는 방법이 있고 허용 문자 집합을 한 다음에 그 나머지 그냥 깔끔하게 잊어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보통 허용 문자 집합을 선정한 다음에 나머지 문자들이 나오면 없애거나 혹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없애거나 스페이스로 바꾸거나, 보통 둘 중에 하나를 택해요. 그러니까 영어 같으면 예를 들면 하이픈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스페이스로 바꾸고요. 나머지 같은 뭐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큰 따옴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태스크에 따라서, 가령 TTS 같은 경우는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냥 심플하게 날려버리는, 보통 그런 식으로. 다음 라이팅 시스템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문자 체계라고 보통 할 수 있는데 제가 대학원에 갔을 때
제가 참고로 이제 대학원을 하와이에서 나왔는데 하와이에 갔을 때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어학계에서 소리라는 영역은 그냥 중심에 있는 반면에 문자는 이제 사이드에 있는 영역이다. 그렇게 취급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놀랐어요. 정말? 내 상식하고는 좀 다른데?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서양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문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 거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세뇌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언어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언어학과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소리라는 매체에 대해서 연구가 일바고 문자라고 하는 문자학 자체, 문자에 대한 관심 자체는 사실상 이제 사이드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라이팅 시스템즈에 대해서 제가 언어학과에서 어떤 그 강의를 개설했다고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을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두 번 듣지는 마세요. 뭐 그 정도로 들으실 필요는 없고 오늘 한 번만 들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문자의 종류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알파벳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냥 알파벳이란 말을 문자라는 말로 그냥 대표해서 대의성을 지니는 말로 쓰지만, 사실상 테크니컬하게 들어가면 알파벳이 모든 문자를 대표하는 말이 아니에요. 알파벳은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알파벳은 뭐냐면 포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발음을 나타내는 그 요소 하나하나, 여러 개의 요소와 하나하나 대응되는 걸 의미해요. 포님의 종류는 크게 당연히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자음 하나와 대응되고 모음 하나와 대응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라틴 문자 이런 거 있죠. 샘플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음에 해당하는 A가 독립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자음에 해당하는 B가 독립되어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잖아요. 한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러시아어 같은 거 할 때 나타내는 시릴릭 알파벳도 마찬가지고요. 한글이 이런 표현인데, 사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게 한글이 굉장히 알파벳이라고 직관적으로 와닿지 서양 사람들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 이게 알파벳인지 뭔지 뭐 굉장히 낯선 형태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는 이 한이라고 쓰지만 사실상 이게 히읗, 니은의 결합이라는 걸 배워서 알고 있죠. 근데 서양 사람들 눈에는 이게 하나인지 사실 셋인지, 아까 제가 퍼사드 할 때 C 다이아크리틱스가 하나인지 둘인지 여쭤봤듯이 사실상 그렇게 다가오는 개념이에요. 보통 특징은 이제 보통 알파베티컬 오더라고 하는 오더가 있고,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이 독립돼 있고, 이게 사실 알파벳의 정의예요. 이게 컴퓨터 프로세싱에 아주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자음과 모음이 독립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게 과연 영어가 세상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언어를 우리가 컴퓨터 언어로도 쓰고 뭐 이렇게 되는 거냐, 아니면 영어라는 언어 문자의 우수한 특징이 이 세계를 잠식한 거에 대해서냐는 전자가 사실 맞는 답이지만 언어 자체의 특성도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아브자드라는 건데, 아브자드는 자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은 이게 무슨 뜻이냐, 리더한테 이걸 보충하라고 얘기한다는 말은 네가 추리해봐 이거예요. 모음은 써주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이 개념이 결코 낯설지 않은 게, 우리도 그 자음만 쓰잖아요. 초성 검색 막 초성만 딱 쓰는데 뭔 소리인지 딱 알아채잖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랍어를 더 빨리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우린 딱 알잖아요.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제가 딱 쓰지 않았는데도 이거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랍어나 히브리어가 이런 언어에 속해요. 그러니까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책이라는 뜻으로 기타합인데, 기타합이 KTAB 그 뒤쪽에 모음 A는 썼지만 앞에 있는 모음 I가 안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얘네들이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걸 기타합이라고 읽어요. 거의 이거는 제 생각에는 거의 추리에 가까운 과정이에요. 근데 이걸 실제로 해내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나중에 이제 링크 걸린 거는 제 깃허브에 가서 보시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서양 사람이 너희는 도대체 이 언어를 어떻게 쓰는 거냐, 이 문자를 어떻게 쓰는 거냐라고 묻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발끈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네들 생각에는 서양 중심적 사고에는 자음과 모음이 독립대로 쓰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건 너네 생각이라고. 우리 생각에는 자음만 쓰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사실 심플리스트나 절약성 보면은 그 맞는 얘기잖아요 사실.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게 과연 알파벳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부자드 문자를 채택한 사람들은 언어를 과연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면 자음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음만 썼다는 건. 모음은 그냥 곁다리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알파벳은 자음과 모음을 독립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자음과 모음을 과연 독립적으로 취급했냐? 그럼 자음과 모음이 독립적인 개체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실러블이라고 부르는 음절은 초성 자음과 중성 모음과 종성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어학적으로 보면 초성과 종성은 옵셔널이에요. 그러니까 자음은 없어도 돼요. 근데 모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초성의 자음은 온다고 온셋이고 중성의 모음을 뉴클리어스라고 불러요. 핵이잖아요. 그럼 서양적 사고에서 무엇이 핵심이라는 거죠? 서양적 사고에서 모음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음절 개념으로 보면 사실상 이게 맞는 개념인 거죠. 나머지는 옵셔널한 개념이고 모음은 반드시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음절에서. 그래서 이런 식의 사고의 차이도 좀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게 아랍어를 보면 당연히 프로세싱에서 굉장히 챌린징한 이게 사실 머신러닝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은 규칙이 있겠지만 그래서 자기들은 배우기 되게 쉽다고 조금 공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이상한 소리 같아요. 못 배워요. 제 생각에는 이런 거.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덕분에 굉장한 프로세싱에서의 허들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보다 아라빅 프로세싱이라는 쿼리를 쳐보시면 다른 언어보다 프로세싱에 대한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논문도 그렇고 이런 문자적 특징을 말하는 언어적 특징이 아니고 문자적 특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아부기다라고 하는 건 자음을 핵심으로 쓰고 모음을 꼬다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힌디어를 표시하는 데바나가리라고 하는 유명한 문자가 있고 타밀 이런 문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한 땀 한 땀 따다가 제가 오래 붙였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게 크라고 하는 자음인데 기본 형태인데 뒤에 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카라고 읽으면 되고요. 오른쪽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게 그 위에 있는 빨간 꼬다리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이제 매핑이 되게 제가 열심히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자음은 그대로 있고 모음이 꼬다리에 붙어서 근데 꼬다리인데 사실 오른쪽 왼쪽 위아래 아무 데나 붙어가지고 하나의 그 음절을 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자가 있죠. 음절 문자는 일본어를 보통 표시하는 문자인데 하나의 음절을 표기하기 위해서 하나의 문자가 채택되는 거예요. 일본어를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히라가나, 가타카나 이런 문자고요. 이게 한글과 차이는 뭐냐면 한글도 결국 완성형이 되고 나면 하나의 음절이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는데 한글은 아까 봤듯이 이게 초성과 중성, 종성이 하나로 구분되는 사실 개념이잖아요. 근데 히라가나는 보면 가령 히라고 하는 이런 문자를 보면 이게 HI인데 자음 모음으로 보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가령 H고 여기까지는 I고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게 하나가 통으로 그냥 히예요. 그래서 이게 자음과 모음이 사실상 숨겨져 있는 개념인 거죠. 왜 일본어에서 이런 문자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냐면 일본 언어가 그런 거죠. 일본 언어가 이게 하나의 그 독립되어 있는 음절 단위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문자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영어나 이런 다른 걸 자국어로 옮길 때 뭔가 좀 어색함이 우리보다 더 어색함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표현할 수 있는 음절의 개수가 줄어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자는 사실상 언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버리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건 히라가나나 가타카나의 포네틱한 문자인데 그러니까 발음 나는 대로 쓰는 문자인데 이게 한글이나 그 알파벳과 다른 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음과 모음이 하나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일종의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우리가 처리를 할 때 문자 처리를 할 때 한글과 달리 자음과 모음이 하나로 합쳐져 있으니까 결국 머신러닝으로 따지면 이 하나 단위로 숨겨져 있는 부분을 또 추리를 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토큰의 단위가 너무 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보통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를 입력할 때 쓰듯이 로마자 이런 식으로 전사를 일단 옮겨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버리죠. 우린 여기서 굉장히 한글에 대한 감사함과 우수함을 이제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되니까요. 로고그래프는 이제 한자를 가리키는 건데 한자는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니까 한자는 당연히 쉽게 생각해봐도 프로세싱에 굉장한 난항을 겪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핑잉이라고 부르는 로마자로 보통 전사를 한 다음에 보통 이것도 여러 가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건 조금 위상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실제 그 문자들을 말하는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포네틱한 어떤 가령 예를 들어서 음성 인식이나 음성 합성에 사용하기 위해서 실제 문자에서 그 부분에 발음으로 옮기기 위한 그 신호체계 프로토콜에 대한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게 IPA인데
그러니까 세계 각 문자들이 보면 저마다 같은 문자라고 돼 읽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유니버설 알파벳을 만들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유니버설 알파벳을 만들자라고 하는 정신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RPA 차트를 나중에 한번 참고로 보시고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의 음을 하나의 문자로 표시하자는 게 기본 논리예요. 그래서 she 같은 경우는 영어로 보통 따지면 sh라고 쓰지만 이제 s를 늘린 꼬라지를 쓰고 오른쪽을 보시면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슬롯이 적잖아요. 한 문자 한 슬롯에다가 하나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아스키 코드 외에도 여러 가지 문자를 채택하게 되는데 그건 뒤이어서 이제 미국 학자들에게 상당한 분노를 일으키게 되죠.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국 중심이어가지고 이런 거 싫어해요. 아스키 코드를 다 처리해야지. 키보드에서 다 처리할 수 있어야지. 뭔 이런 이상한 문자를 어디서 따다 붙이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상당한 반감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자기들이 독립된 체계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돼요. 여기는 유럽 학파들이 만든 체계인데 특히 블란스 학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걸 대응하는 APA라고 하는 대응 체계가 나오고 있고 세상의 중심이 미국이 되면서 APA가 힘을 얻고 있어요. 보통 포님이란 말과 폰이라고 하는 말 혹은 포니믹과 포네틱이라는 말을 흔히 쓰게 되는데 보통 이제 별 구분 안 하고 쓰게 되는데 이 개념을 또 한 번은 들어보시면 좋아요. 포니믹은 뭐냐면 실제 물리적 성질의 발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이 같다고 느끼는 음소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스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요 두 개의 핀은 영어 화자들한테 같은 P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쓸 때는 이렇게 슬래시 안에 표시해서 P라고 그냥 표시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 P와 뒤쪽에 있는 P가 물리적으로 같은 P냐 하면 사실 다른 P예요. 근데 그걸 사실은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는데 앞에 있는 P는 만약에 손바닥을 그 입에 입 안에 대고 바람을 느껴보시면 바람이 많이 나오는 P예요. 근데 뒤쪽에 나오는 P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덜 나와요. 그건 뭐냐면 앞쪽은 전문 용어로 하면 기시금이라고 해서 바람이 많이 나오는 파열하는 의미인 거고 뒤쪽은 사실 스핀보다는 스핀에 가까운 피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물리적으로 보면 다른 피예요. 그래서 실제로 발화하는 이 물리적 성질까지 반영을 해서 표시를 하는 이 신호 표시 체계를 포네틱 트랜스크립션을 부르고 이 꺽쇠 괄호 안에 대괄호 안에 표시를 해요.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앞으로 문서를 보실 때 이 두 개의 이 표기 체계에 따라서 다른 개념을 전달하고 있구나라는 걸 나중에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알파벳인데 알파벳은 아까 말씀드린 APA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표기 체계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이는 아스키 코드를 쓰자는 거죠. 왜냐하면 타자기나 키보드에 있는 것만으로 다 표시하자.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트레이드오프의 단점으로 제기되는 게 한 글자로 모든 음을 표시하기는 힘든 거죠. 그래서 두세 개가 엮여가지고 하나로 표기되는 이런 좀 불편한 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알파벳이라는 형태는 음성 합성에 많이 쓰이는데 이거는 이제 음성 합성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많이들 아시는 이름들인데 CMU 발음사전이나 아니면 티밋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에서 실제 차용하고 있는 발음 프로토콜이 알파벳이에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두 꼭지가 끝났어요. 예, 없으시면 세 번째 이제 언어 관련된 말씀드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각 언어 주요한 언어들을 혹은 제 맘대로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언어들을 살펴보면서 실제로 그 언어의 특징 혹은 문자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데 언어적 특징을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문자적 특징에 한해서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아랍어인데요. 아랍어는 일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는 게 특징이고요. 컬시브한 문자예요. 그러니까 컬시브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전부 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필기체라는 게 있어서 다 이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아랍어는 이어 써야만 해요. 이어 쓰는 게 옵션이 아니고 반드시 이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립된 형태로 쓸 때 꼴하고 이어서 실제로 나타나는 꼴이 달라서 이게 그 문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보면 그게 우리한테 느껴지는 굉장히 생소함의 하나의 원인인 것 같아요. 대문자 소문자가 없고요. 이 콤마와 퀘스천 마크를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이 아랍어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정서법 체계가 좀 그렇게 확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랍어를 쓰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여러 나라들마다 정서법 체계가 다르고 또 다이얼렉트들이 많아서 이걸 하나로 또 정교화를 하는 이런 작업이 상당한 프로세싱의 허들이 되기도 해요.
클리텍스란 개념이 있는데 이 클리텍스란 개념을 또 설명하는 건 이 스코프를 좀 벗어나는 것 같고 쉽게 얘기해서 그냥 접사 같은 프레픽스나 서픽스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영어로 생각하시면 사실 쉬워요. 영어에서 이제 I'm 하면은 어프스트로피 M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앨리스 이러면 앨리스 다음에 어프스트로피 S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독립된 단위라고 하긴 좀 멋한데 그렇다고 이걸 하나로 취급하기도 좀 멋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보통 저버라고 부르는 크리틱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영어를 생각해 보시면 이 개념이 왜 좀 이슈가 되는지를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I'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해야 되느냐 아니면 I 플러스 어프스트로피 S, M이라는 개념으로 취급해야 되는지는 좀 이슈잖아요. 쉽게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I'은 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냥 취급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가령 사람의 소유격을 뜻하는 뭐 앨리스지 이런 걸 하나로 덩어리로 취급하면 굉장히 레어한 하나의 토막들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로 취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분리할 거냐.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분리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시그널이 있잖아요. 어프스트로피라는 시그널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아랍어는 그런 시그널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든 이런 6월 레벨을 보면 6월 레벨인데 사실상 한 단어를 붙여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이게 어려운 거는 어떤 단어는 보면 똑같은 형태인데 이게 저버의 형태로 되어 있고 하나는 저버가 아닌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과제예요. 머신러닝으로 풀 수 있는 하나의 과제예요. 나중에 아랍어를 전문으로 해서 아랍계로 혹시 진출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이거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치 네덜란드 넘어가고요. 영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크리틱스가 옵셔널하다고 보통은 볼 수 있죠. 이제 이런 것들 다 떼고 해도 다 그냥 용인되는. 하지만 뗐을 때 이제 정보가 사라지는 문제는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레저메 같은 경우가 뗐을 때 이제 리즘과 레저메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이런 단점은 사실 있긴 있죠. 영어가 가장 이제 골 때리는 그 부분이 이 피리어드가 점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이제 문장 종결을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의성을 띠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어에 또 하이픈이 뒤죽박죽 좀 많이 나오는데 별로 룰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하이픈을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 경우가 사실 많죠. 영어가 좀 그래요. 뭔가 룰이 좀 없고 뭔가 좀 뒤죽박죽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그냥 보통 하이픈 같은 거는 스페이스로 치환하는 이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요렇게 하는 방법을 택하고요. 어퍼스트로피 얘기는 아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실제 데이터를 한번 지저분한 데이터를 한번 다뤄보시면 그 닫는 그 홑 다운표와 어퍼스트로피가 섞여서 써요. 그러니까 우리 키보드에 있는 이걸 실제 보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어퍼스트로피인가 다운표인가를 보면 사실 어퍼스트로피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운표를 쓸 때도 이 그냥 키보드에 있는 걸 찍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어퍼스트로피를 가령 살리고 싶을 때 저버 같은 걸 살리고 싶을 때 어퍼스트로피를 판별하려고 하는데 다운표를 쓸 때 이걸 딱 써버리니까 이게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지워버리자고 하니 그러니까 나는 다운표를 다 지우고 싶어. 여는 거든 닫는 거든. 그러니까 딱 지워버리고 나니까 어퍼스트로피가 날려가 버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굉장한 머리를 써가지고 막 어퍼스트로피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오면 이게 다운표구나 여는 게 닫는 게 있으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쥐어 짜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어의 특징이 한 단어인데 발음이 여러 개를 용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영어의 경우는 이게 포네틱한 체계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포네틱한 걸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 포네틱한 이 현재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발음 그 스펠링을 보고 발음을 추리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음교를 보고 막 발음교도 익히고 막 발음을 사실상 외우는 수준이잖아요. 거의 초창기에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나이트라고 있는데 K는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크나이트 말씀드린 건데 K는 어디서 왔으며 GH는 어디로 사라진 거냐 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 철자 체계를 완전히 개편하자 발음 나는 대로 개편하자는 시도가 실제로 있었고 개무시 당했어요. 그런 거는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 이미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음성합성이나 이런 걸 할 때는 G2P라고 보통 부르는데 철자 체계를 일단 발음 체계를 일단 돌려놓고 시작하는 전처리 모듈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엔드투엔드로 그걸 배우기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잘된 G2P가 있다면 뭐 그냥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고요.
토크나이제이션이 그렇게 어려운 언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언어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워드 익스프레션을 찾는 게 쉬운 언어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이슈에 해당하죠. 불어는 제가 잘 모르는데, 불어나 이런 이제 유럽어들의 이 다이애크리틱스를 통해서 발음을 변주를 많이들 가져오는데, 요거의 공통된 특징 하나는 소문자를 쓸 때는 이 다이애크리틱스 거의 필수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이애크리틱스를 생략하면 특히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분노를 이렇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문자를 쓸 때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이제 타이핑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대문자를 할 때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 하나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OE처럼 부르는 이 문자, AE처럼 부르는 이 문자가 사실상 두 개가 이제 하나에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이런 걸 리거처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OE를 따로 쓰는 거랑 AE랑 따로 쓰는 거랑 보통 같게 취급돼요.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쓸 때는 붙여 써요. 붙여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거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좀 중요한데, 불어나 뒤에 나오게 될 포르투갈어에서는 하이픈이 영어의 경우가 들어요. 영어는 하이픈이 그냥 옵셔널한 건데 실제로 의미를 띠고 있어요. 딱 특수한 경우에 하이픈이 써요. 이런 식의 구문일 때. 그래서 이 하이픈의 처리에 대해서 이걸 과연 이 전체를 하나로 보기에는 좀 거시기 하잖아요. 이게 하나의 단위로 보기에는. 그래서 잘라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이 크리틱스 문제가 굉장히 영어보다 더 까다로운 데가 사실 프랑스어예요. 독일어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umlaut와 에스체트 경우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독일어의 가장 직관적인 특징은 대문자가 많다는 건데, 이 대문자가 왜 많냐면 명사를 대문자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센텐스를 시작할 때도 대문자로 시작하고 센텐스 중간에 나오는 명사도 대문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대문자가 센텐스 시작의 표기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되고, 사실은 이걸 모르는 제 동료 하나가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다고 독일어에서 모든 거를 소문자로 돌려놔 버렸는데, 그러면 사실 많은 정보가 사실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그 명사를 대문자로 시작하는 언어가 제법 있었는데 그 대부분의 언어들이 변절했어요. 근데 독일 사람들 굉장히 지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켰어요, 이 부분을. 독일에서 하나 이슈는 이 보카버를 쓸 때 스페이스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 가지 여러 가지 복수 단어를 실제 형성해서 신조어도 많이 만드는 거 사람들이 그냥 쓰는데 그걸 붙여 써버려요. 근데 이 현상은 그렇게 우리한테 낯설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대학생선교회가 있으면 이게 대학생선교회인지 대학생선교회인지 모르게 붙여 써버리잖아요. 그냥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일어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나마 음자를 하나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이제 이게 한 단어거든요. 이것만 해도 좀 길죠. 진짜 제일 긴 단어 보면은 몇 줄 넘어가요. 근데 이게 보면 린더 반 씬 이렇게 될 텐데, 린더가 매드고 반이 카우고 씬이 신드롬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로 붙여 써버려요. 영어를 쓸 때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띄어 쓰는데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단위로 또 취급하기에는 좀 거시기한 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 독일에서는 또 하나 요구되는 게 컴파운드 스플리터라고 하는 모듈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SChat라고 부르는 요 요상한 문자는 SS랑 보통 바꿔 쓸 수 있어요. 근데 왜 보통 이제 바꿔 쓰는 문제가 나오냐면, 이건 당연히 컴퓨터 때문에, 컴퓨터에 이거 쓰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SS랑 보통 바꿔 써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는 당연히 이 문자들이 뭐 수학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IPA에서 많이 차용된 문자들이고요. 그리스에서 좀 재밌는 점은 이 시그마라는 문자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그마의 문자에 요 두 가지 형태의 소문자가 있어요. 대문자는 한 개인데요, 소문자가 두 개예요.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O 같은 생긴 요건 굉장히 친숙하실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요 이상한 물음표도 아닌 거꾸로 되는 열쇠 모양의 요 문자는 좀 낯설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시그마예요. 근데 이 둘은 용법이 사실 다른데, 뒤쪽에 거는 단어의 맨 마지막에 쓰이고 앞쪽에 거는 그 외의 포지션은 요렇게 써요.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냐? 별다른 이유가 없고요. 중세 그리스어를 쓰던 그 중세 수도승들이 글씨를 예쁘게 빨리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빨리 쓸 수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발명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그냥 이렇게 쓴대요.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건 여기서는 퀘스천 마크가 없고 세미콜론을 써요. 세미콜론을 써서 퀘스천 마크를 표시하기 때문에, 보통 세미콜론은 우리가 그냥 무시하잖아요. 그냥 없애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없애면 이제 나중에 큰일 나는 거죠.
힌디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바나가리라고 하는 그 문자를 쓰는데 이거의 특징은 버티컬 라인이 센텐스 엔더 역할을 해요. 예. 그리고 인도의 그 넘버링 시스템은 조금 재밌어요. 그 넘버링이 서양 관점에서는 이제 세 단위로 읽고 그렇기 때문에 세 자리마다 콤마나 이제 마침표를 찍잖아요. 우리는 네 자리마다 읽지만 세 자리마다 찍는 좀 뭔가 줏대 없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달라요. 이 사람들 역시 달라요. 그 세 자리 처음 오른쪽 세 자리를 읽고 그 다음부터 두 자리씩 읽어요. 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근데 자기들 꿋꿋이 지켜요. 그래서 인도에는 술을 칭하는 그 말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가령 우리 같으면 경 넘어가면 뭔지 아세요? 전 몰라요. 영어에서는 아세요? 모를 거예요. 이 사람들 경 넘어가고 막 이런 거 다 있어요. 이름들이 다 있어요. 역시 수적 개념이 발달한 사람들인가 봐요. 일본어도 우리가 좀 친숙한 언어들이죠. 일본어의 이제 직관적인 특징은 그 스페이스가 없어요. 숫자를 쓸 때는 이렇게 정각 문자와 반각 문자를 혼용해서 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나 이런 것들을 콤마도 마찬가지고 영어의 그것과 다른 코드 포인트들을 쓰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사실상 가나는 포네틱한 문자지만 사실은 로마자를 이용해서 많이들 실제로 사람들이 입력을 하고 처리를 할 때는 로마자를 돌려놓는 일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토크나이저라는 게 일본어는 토크나이저라는 게 별로 따로 없고 우리처럼 형태소 분석기를 보통 적용해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토크나이징을 해버려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요 문자는 이제 하라고 읽거든요. 근데 하는 우리말의 은는에 해당돼요. 근데 하가 독립된 문법적 성분으로 조사로 역할을 할 때는 와라고 읽어요. 나머지 경우는 하라고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적으로 포네틱하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하라고 지원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가령 TTS를 만든다 그러면 이 TTS가 굉장히 곤란스럽겠죠.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어인데 한국어는 이제 자음과 모음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알파벳인데 희한하게도 자음과 모음을 치지만 나중에 다 치고 나면 하나의 글자가 새로운 글자가 탄생했어요. 저는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분명히 칠 때는 요 세 개의 독립된 코드 포인트들이 되는 글자를 쳤는데 다 치고 나면 다른 글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과 관련해서 두 가지 그 유니코드 영역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 키보드에 있는 것들은 한글 호환용 자모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한글 자모라고 하는 유니코드 레인지가 있어요. 요 두 개의 개념을 좀 알아놓는 거는 한글이라고 하는 특징과 관련해서 좀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호환용 자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키보드에 있는 걸 치기 때문에 얘네들의 역할은 뭐냐면 기억을 쳤을 때 기억을 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억을 통해서 어떤 다른 음절을 이루기 위해서 얘가 중간 과정에서 탄생한 글자인 거죠. 그래서 뭔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문자들이에요. 컴퓨터 키보드에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기억을 칠 때 기억이 초성에도 쓰이고 사실 종성에도 쓰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초성의 기억과 종성의 기억이 같은 기억이냐 하면 꼭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그냥 우리는 그렇게 쳐버려요. 이런 포인트, 그다음에 한글 자모를 보시면 보통 옛한글 같은 거를 할 때 그 어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 코드 포인트를 많이 쓰는데 이거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얘는 그냥 독립된 하나의 코드 포인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기억, 니은 이렇게 쳤으면 간이라고 하는 글자가 뿅 하고 생성되는 경우는 기억, 니은이 남아있어요. 마치 우리가 키보드에 있을 때 기억을 치고 오른쪽 화살표를 하나 누르고 R을 치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초성에 있는 기억과 종성에 있는 기억을 다른 코드 포인트를 써요. 그러니까 이 두 놈을 다르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글은 우리가 불행하게도 실러블 단위로 치기 때문에 어떤 걸 할 때 아까 일본어의 가나를 분해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에 의해서 우리도 이걸 디컴포즈를 해야 될 음절을 디컴포즈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걸 과연 호환용 자모로 디컴포즈를 할 거냐 아니면 한글 자모로 디컴포즈를 할 거냐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실험을 한 게 있는데 그건 제 GitHub 레포 중에서 KSS라고 하는 레포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가셔서 들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글 TTS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다른 코드 포인트들을 디컴포즈 방식을 달리 했을 때 나오는 그 나중에 사운드들의 차이를 좀 들어봤어요. 근데 확실히 한글 자모로 디컴포즈를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초성 기억과 종성 기억을 다른 놈으로 취급하는 게 훨씬 나아요. 한글의 정서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뭐 그 스펠 체커나 뭐 그런 거 만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굉장히 어렵죠, 이 일이. 한글은 포네틱한 문자지만 우리가 보통 한글을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순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아요. 그 쓴 대로 읽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독립 이런 거 읽으려면 누가 독립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그런 말 하면 그냥 그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중국어인데요. 예, 중국어의 대표적인 특징은 역시 그게 없죠. 스페이스가 없죠. 근데 일본어도 스페이스가 없어서 단어를 판별하는 게 좀 까다로운 일인데 일본어는 여러 가지 문자를 섞어 쓰기 때문에 문자의 차이 때문에 파악하기가 쉬운 일인데 상대적으로 중국어는 좀 까다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토크나이징이 옛부터 좀 이슈긴 했어요. 일본어는 당연히 그 중국어는 포네틱한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핑잉이라고 보통 부르는 로마자 체계가 일찌감치 발달했고 모든 사람이 이 규칙을 알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한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핑잉을 입력해서 그 다음에 한자를 입력하는 거죠. 톤이 있는데 톤은 보통 이런 식의 다이애크리틱스 마크로 표시를 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간체자와 번체자가 있습니다. 한중일의 같은 사실 한자인데 한중일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글자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찾아봤는데 이 데이터가 잘 없어요. 어디 있냐면 네이버 사전에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사전을 잠시 긁으시다가 사전을 만드셔가지고 딕셔너리로 이제 필요하면 호환해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페르시아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르투갈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이픈 문제에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스페인어는 잘 아시겠지만 스페인어의 특징, 스페인어 문자 체계의 특징은 그 물음표와 느낌표의 거꾸로 된 거, 인버티드라고 하는데 요 두 개가 쓰여요. 그래서 그 의문문에 쓰일 때 물음표 거꾸로 된 걸 먼저 쓰고 물음표 똑바로 된 걸 끝에 쓰고 느낌표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거죠. 예. 타이어도 사실 재밌는 언어예요. 스페이스가 쓰이는데 스페이스가 워드의 구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센텐스의 구분을 의미해요. 혹은 콤마의 역할도 해요. 사실 이게 좀 역할이 달라서 이걸 판별하는 것도 굉장히 이슈예요. 베트남은 더 재밌는 언어예요. 중국어는 5성이 있는데 얘는 6성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걸 발음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스페이스가 실제 베트남에서 빈번하게 쓰여서 이게 얘네들이 그냥 스페이스를 쓰는 문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얘네들이 스페이스의 의미는 음절 구분이에요. 단어의 구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쓰는 거냐면 한글이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히읗, 니은 이렇게 풀어 쓰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가 하나 들어가고 글을 이렇게 모아 쓰지 않고 풀어 쓰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한 단어인지는 모르잖아요. 음절은 명백하지만. 그래서 이걸 판별하는 어디까지가 단어지 음절은 명백한데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대두된 다음에 역시 우리 베트남 사람들이 이걸 좀 바꿔보자, 이 체계를 바꿔보자고 했는데 역시 그런 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툴을 사용해서 판별을 하게 되면 실제 단어에 해당하는 것들끼리는 이제 언더스코어를 연결을 시키고 보통 이런 이제 선행 처리를 많이 합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 다고요. 시간이 지금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질문 하나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제 보드 레벨 처리를 많이 하다가 캐릭터 레벨 이렇게 많이 하게 돼서 캐릭터라는 것도 사실 캐릭터 레벨 연결하는 건 되게 영어 중심적인 발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멀티 랭귀지나 스테이지로 다른 랭귀지도 있어야 되고 캐릭터 레벨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음절인가 음소인가 그 캐릭터를 봐야 되는가 이런 어떤 경험 있으신가요? 아까 사실은 말씀드린 아까
KSS 거기서 제가 실험을 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맞느냐의 측면보다 사실상 우리가 프로세싱을 하는 측면에서 어떤 방식이 나은가에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풀어 쓰세요. 예, 그 음절을 우리가 한글 같은 경우를 보면 이 각 음소를 하나의 음절로 모아 쓴다는 게 별로 그렇게 보편적인 발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령 한이라고 치면 우리가 한이라는 독립된 글자로 보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실러블이라는 단위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세싱에서 이게 어느 정도 큰 의미를 띠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실러블이 어떤 우리가 엔드-투-엔드 딥러닝 처리를 할 때 어떤 의미를 띠는 단위인가에 대해서 명백하지 않고 다만 그걸 더 작은 단위로 풀었었을 때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더 잘 이해하게 마련이죠. 왜냐하면 이걸 뭉뚱그려 놓으면 그 내부에 있는 속성을 모델이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냥 펼쳐놓으면 펼쳐놓은 대로 이해할 뿐인 거죠. 그래서 한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무조건 디컴포즈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어떻게 쓰느냐에 현혹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글이 지금 모아쓰기를 채택해서 음절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음절을 하나의 스퀘어에 넣는 이런 정서법을 택하고 있지만 그건 그냥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사실상 이걸 풀어 쓴다고 해서 한글을 히읗, 니은으로 이렇게 가로로 쓴다고 해서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실제로 이런 발상이 20세기 초에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야, 영어는 이렇게 ABC를 가로로 펼쳐 쓰는데 왜 우리는 한글은 모았을까? 우리도 외국처럼 쓰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운동이 해외를 중심으로 해외 언어학자를 국어학자를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현실화되지는 못했어요. 그럼 언어가 원래 그런 거죠. 굉장히 보수적인 거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제 생각엔 전혀 없어요. 그 일본어 처리 중에서 음독하고 훈독에 있었을 때 가령 이제 일본의 사람 이름이 나카타의 나카는 가운데 중국자를 쓰는데 중국을 쓸 때는 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례, 음독과 훈독의 다른 사례 같은 것들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에 대한 경험 같은 게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다른 처리 방식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사실상 완전히 규칙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어의 경우에 음독 방식과 훈독 방식이 대략적인 룰이 있어요. 근데 그 룰을 언어학적으로 이해하고 그걸 우리가 컴퓨터적 관점에서 그걸 반영하는 게 우리의 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부분은 형태소 분석기에 맡기고 그걸 일본어 같으면 로마지로 돌려놓고 한자 같으면 핑잉으로 돌려놓는 그 툴에 의존한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속편한 길인 것 같아요. 그 유럽권 언어들 같은 경우 이제 멀티링구얼 트랜스레이션을 하면 보통 소스 사이드를 쉐어드 인베딩을 해서 공통적인 어족에서 얻는 입점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 그럼 뭐 한중일 또는 뭐 베트남, 태국 같이 전혀 이렇게 루트가 다른 언어들을 로마나이제이션을 해서 멀티링구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신 다음에 나중에 한번 들려주세요. 어떻게 될지. 네, 재밌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그 한국어의 한자를 읽는 방식은 일본어와 거의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중국어는 좀 많이 멀어져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지금의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읽는 그 방식은 중국에서 중세 때 읽었던 그 방식이에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면서 우리는 그네들의 발음을 고수했고 중국어는 많이 걔네들 바꿔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차이가 분명히 그 사실은 그 거리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어와 그 영어와 독일어나 스페인어나 이런 언어들끼리의 그 거리와 한중일의 거리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알 수 없는 문제인데 한번 재밌는 시도인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재미없는 발표였을 텐데 너무 좀 5분 초과했네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